지난 토요일 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은 좀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대요. 왜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탄핵당해가지고 당이 완전 풍지박산돼서 풍찬노숙해서 네. 간신히 살려놔서 정권을 다시 찾아왔는데 네. 한덕수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 고생은 우리가 뼈 빠지게 하고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하고 이게 뭐냐. 라는 의견을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사석에서 이거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국민의 의원들이 본인들 중에서 입각을 해야지 뭐 저 총리에 갔어야지 이런 건가? 아니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래도 범보수 진영에서 계속 우리가 갓난 고초를 함께했던 분이 했어야지. 한덕수 참. 김한길 총리 된 것보다 좋은 거 아니야? 약간 그 느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후보군 이렇게 막 올라갈 적에 만약에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이면 방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원탑. 여기도 타짜 시간이 돌아왔어요.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상혜 시사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문자에 김상일 평론가를 응원하는 팬심이 담긴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거 소개해주라고 막 밖에서 SM 올려주니까 장성철 교수가 한마디 했어요. 왜 뭐 상일이만 해줘. 뭐 우리는 뭐 왜 이래 막. 나도 힘들어요. 저 정권 교체 됐지만 여당 패널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그렇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장성철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해달라. 위로를 해달라. 그것은 아마 대선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발언들을 쫙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왜 여당 패널이고 당 공채 1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고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패부를 너무 찌르시는 바르고 올곧은. 뭐 본인의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야당 우대다 이랬죠. 야당 우대. 불쌍한 야당. 야당은 우대해야 된다. 정치가 잘 되려면. 그랬더니 밖에서 우리 이런 얘기한지 알고 있었어 지금 SM이 딱 써줬네. 팬심 폭발, 조작 아님, 몰표. 이 고의적인 의도적 우대가 아니다. 몰표가 왔다. 일단 동정표군요. 동정표. 3596님. 요즘 저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김상일 특보님 바른 말씀도 잘하시고 신사세요. 신사 맞습니다. 맞지. 보증합니다. 네, 바른 말씀도 완전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저의 요즘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시그니처. 그러네. 3596님 앞으로 쭉 계속 시그니처 코너 해주십시오. 네, 유주환님, 김상일님 뵐 때마다 인간시장으로 유명한 김홍신 작가 생각나요. 참고로 김상일님 팬입니다. 되게 대칭찬이죠. 김홍신 작가는 제가 사비로 커피 쿠폰 안 부와 되나요? 명예를 다 손에 쥐고 그렇죠. 또 국회의원도 2번, 이래로만 2번 하신 분이에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 발언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지만 미신 발언이했던 거죠. 공업용 미신. 책도 많이 파시고. 김수민님, 요거 민감한 문제인데 김상일 특보님 보수 쪽으로 오실 수는 없나요? 제가 다른 보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보수 연봉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요 문자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보수 돈에는 관심 있다. 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볼 건데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네. 한 잠시 후 10시에 임시국무회에서 처리된다면서요.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윤태구 실장. 이건 이제 넘어갔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5월 10일 날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용산으로 못 가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5월 10일 날 당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가지 마라 할 것도 아닌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자연스럽게 저번에 회동 이후에 그 연결 그렇죠. 상태에서 연결 과정으로 알겠습니다. 장 교수 청와대 북악산 개방했다면서요. 네.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김백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다 모든 것을 개방을 하면 그 개방의 여러 가지 효과, 그다음에 인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김빼기 차원 아니냐.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를 하나의 공약을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개방한 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국민들이 그 좋은 환경, 산세, 풍경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국민들에게 뭔가를 돌려드리는 것들에 대한 경쟁은 빨리빨리 할수록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네. 근데 그동안 왜 안 했어요? 이 좋은 걸? 아니 뭐 다 절차가 있고 환경이 절차를 5년 되고. 동안이나 절차를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옮기지 못한 것도 뭐예요. 경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새롭게 들어오는 당선자는 또 청와대를 안 쓰시겠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환경도 더 편하게 됐고 이래서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코로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딴 데도 막혀 있는데 여기만 푸는 것도 좀 그러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그거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동안 코로나 때 국립공단 막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왜 인원 제한 해가지고 그런 인원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34일 남겼지만 공약은 지켰다. 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우리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역시 요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 얘기인데 우리 저 준비된 것부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인수위는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슴의 대표 선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좋아, 빠르게 가. 장난하오. 무슨 머슴이 고문료를 18억씩 받소? 응? 걔야, 그럼 나도 도끼 내려놓고 이 총리 머슴처럼 빗자루질하면 어찌 아니 되겠소? 진짜 이 정체는 한문 아니돼요. 업계 시세 몰라요. 김현장에 영입된 다른 장관 출신과 비교해보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저 운동선수나 CEO 연봉 모릅니까? 몇백억씩이잖아요. 얘 부러워요? 얘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근데 타짜와 테디 그 밤낮 없이 방송하면서 다들 18억 그렇게 안 법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너무 기죽지를 마라.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다 밝혀줄 거라고. 안대희 전 대법관, MB 때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대검차장 출신 정동기 대표도 수임료 때문에 낙마했잖아.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우리 정치소 셀럽들의 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저 김앤장 고문료 관련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우리 윤정훈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총평부터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라는 분은 무난하죠. 무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확 온 게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총리여가지고 만났을 때 어릴 때 30대 초반 이제 파릇파릇 영윤태군 시절. 네, 근데 그때는 한덕수 총리가 젊은 총리였어요. 50대 총리니까 그러네. 보통 총리를 50대 하면은 젊은 총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워낙 관직의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안 파악 능력이라든지 그 상급자, 하급자, 언론을 상대하는 뭐 이런 톤앤 매너라든지 이런 거는 뭐 워낙에 탁월한 분이에요. 매끄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 처리도 잘하는데 또 윗사람하고 크게 부딪히지도 않아.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딱 이런 총리 이런 거 쓰기에는 뭐 본투비 총리라고나 할까? 방탄 총리 말 들을 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또 총리가 뭐 자기 정치하네? 이런 이야기 들을 만큼 센 사람은 아니고 딱 그 어느 적정선 딱 거기에 있는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안 썼어요? 그렇잖아. 문재인 정부 때요. 하마평도 전에 이미 총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2번 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뭐 왜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또 총리한다. 그건 거꾸로 부담 아니겠어요? 그러겠네.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사 나오면 직업이 총리인 분이 고건 전 총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직업이 총리다. 근데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가 제2의 고건 전 총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좋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살짝 뒤집으면 조금 뭐 무색무취하고 너무 조금 보신주의적인 게 있고 뭐 그러하다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질문도 많이 받고 하면서 자, 무슨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또 욕심이 있어 총리를 하냐 그렇게 하면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욕심이라는 게 공직에 대해 가지고 봉사, 권력력 그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거잖아요. 아니할 말로 거의 70 몇 살이나 되신 분이 총리도 다 해봤고 돈도 벌려면 아직도 더 벌 수 있는데 굳이 총리를 뭐 대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거는 이런 분들은 항상 뭔가 이제 공직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평가하실 분들? 예, 저는 현실을 감안한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쩔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경험도 많고 안정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전환기 그리고 뭐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에 맞느냐 그 미래상 뭐 그리고 지금 시대의 그 굉장히 빠른 변화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21세기 4차 혁명 그렇죠. 시대에 맞는 컨셉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적은 아니겠지만 지금 뭐 여소야대가 될 그 국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정치 어떤 환경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저는요 보완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완제? 예,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치에 그렇게 경험이 없으시고 국정 운영을 처음 하니까 좀 경륜 있고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분을 총리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어쨌든 국회에서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인준을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토요일 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은 좀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대요. 왜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탄핵당해가지고 당이 완전 풍지박산돼서 풍찬노숙해서 간신히 살려놔서 정권을 다시 찾아왔는데 한덕수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 고생은 우리가 뼈 빠지게 하고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하고 이게 뭐냐. 라는 의견을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사석에서 이거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국민의 의원들이 본인들 중에서 입각을 해야지 뭐 저 총리에 갔어야지 이런 건가? 아니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래도 범보수 진영에서 계속 우리가 갓난 고초를 함께했던 분이 했어야지. 한덕수 참. 김한길 총리 된 것보다 좋은 거 아니야? 약간 그 느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후보군 이렇게 막 올라갈 적에 만약에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이면 방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지. 김병준 정도는 괜찮은데. 김한길 총리가 만약에 됐으면 저의 음모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정계 개편.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총리가 어떻게 정계 개편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뭐 그 하우스가 되는 힘을 거죠. 하우스. 실어준다 이런 하우스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덕수 전 총리 뭐 MB 정부 초기 중위대선데 뭐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인데 뭐.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이후에 5년 동안 그렇구나.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자 그러면 요 얘기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최근 동안 한덕수 전 총리군요. 총리 후보자가 뭘 했느냐? 무역협회장이 무역협회장 하셨고 김앤장 고문도 이때 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김앤장 고문하면서 4년 동안 18억, 뭐 평균 한 4억 좀 더 됩니다. 요거 고물료 받은 거, 요거는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 어떠세요? 민주당 입장은? 글쎄 이제 뭐 송곳 검증을 하겠다, 철저하게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봐야죠. 해야죠.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충분한 문제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새로운 큰 결함이 드러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강하게 반대는 하기 좀 어려울
쉽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뭐 론스타 때 뭐 얘기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억 고문료 요거만 그렇죠.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7대 원칙 인사검증 7대 원칙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7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요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거든요. 여기에 자문료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자기네들은 7대 검증 기준 하나도 안 지켜놓고 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이제부터 인사한테 왜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강하게 강조해서 만약에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가면 내로남불까지도 사실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한 방이 있지 않으면 아주 강하게 발목을 잡기로 비춰지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거다. 사실 발목 잡기 프레임은 뭐 여당한테는 항상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건데 내로남불 프레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뭐 당신들 할 때는 막 하고 막 괜찮다 그러고 인사청 물론 총리는 이제 인준 투표가 필요합니다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투표 필요 없잖아요. 뭐 31명 막 시켜놓고 왜 우리 보고만 난리야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는 7대 기준 적용하는 것도 그런 그러니까 7대 기준에서 근데 7대 기준 적용은 좋아요. 자 음주운전, 성비위 이렇게 있으면 날려야죠. 그거는.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4년 4개월 동안 18억 보수 김앤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유 저 정도 나이에 경력에 경륜에 이거 그냥 4년 동안 1년에 대략 한 4억 5천 정도 연봉을 받은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저런 분이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받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인수위나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의 기준은요. 항상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1년에 4억 이상 연봉을 받는 분들이 정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 만지지 못할 수 있는 연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 자체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더욱 좀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래 저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왜 문제 없어요?라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은혜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반응들이나 태도는 장성조 교수가 지적한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죠. 맞죠. 뭐가 문제냐 하는 것보다 안 돼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S-오일에서도 한 8천만 원 자문료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또 다른 데서 얼마 더 받았어요. 자문료는 아니고 사회이사. 그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뭘까? 저분이 왜 저러면서 또 왜 공직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윤태곤 실장이 만약에 지금 저 민주당 청문위원이라면 뭘 공격하겠어요? 그건 좀 봐야죠 이제. 이제 봐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새로운 걸 내가 발굴하면 그건 당연하게 좋은 건데 이제 언론으로 지금 특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건데 근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라면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신문 방송 열심히 봐야죠. 뭐에 대한 게 반응도가 높으냐. 그럼 반응도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반응도가 낮은 데다가 괜히 이렇게 들이박아가지고 역효과 나는 일. 알겠습니다. 요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지금 짜고 있는 내각 구성 요 얘기도 좀 볼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 조간신문에서 뭐 누구 유형 이제쯤 다 나올 때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뭐 현역 의원은 입각을 한 5명 정도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럼 뭐 관료 위주로 갈 것처럼 이제 많이 나오던데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얘기하면 저는 뭐 이제 경제 분야를 오래 해서 경제 분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호, 최상목 이 정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관료로서 역량을 많이 보여줬던 인사들이라서 그 관료를 그만둔 이후에 뭐 이렇게 큰 결함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예. 우리 윤태곤 실장 보시기에 그러면 컨셉 있잖아요. 내각도. 예를 들어 한석수 총리 같은 경우는 경륜 뭐 이런 걸 컨셉을 잡았다면 일기 그러니까 내각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김상희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증받은 사람들, 안정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왜 윤석열 당선인이라든지 인수위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배려 뭐 이런 거보다는 실력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라기보다는 다양성은 필요하다. 왜냐면요. 이 다양성이라는 게 누구 챙겨주기 위해서 다양성이 아니라 내각 구성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게 실제로 그렇구나.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같은 데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 나머지 얘기는 저희 낚시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 5분부터 다시 듣는 걸로.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3부 계속합니다. 아까 한 10분 전에 윤태곤 실장 네. 그 컨셉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내각의 컨셉 일기 내각의 어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뭐 핵심은 안정감, 검증, 엘리트 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양성은 있어야 된다. 그 다양성이라는 게 뭐 PC, 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든지 뭐 진보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각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분들이 들어있어서 다른 시각들이 같이 이야기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장관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관료들끼리 하면 부처 칸막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무장관에게 하나의 인물 더 주는 거야. 부처 칸막이 해소. 거기다 또 여소야대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장관 같은 그러네. 괜찮고. 정무장관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여의도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정무장관이 필요하겠다. 근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그 정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컨셉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 여소야 되고 당선인이 저 정치 경험 없으니까 그래도 현역 중진 정치인이 가서 이게 원활하게 좀 대야 관계나 국회 관계 풀어야 될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라는 의견을 뭐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근데 그게 맞아요? 청와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니까 뭐 비서실장 현역 정치인 배제 이렇게 나왔던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을 한 국민적 민심이 뭐냐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기존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정치판 외곽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불러내서 그리고 대통령까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형식대로 청와대 운영하고 뭐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고 그런 거보다는 새로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형식으로 한번 임명을 해봐서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그렇게 시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판도 좀 바꾸고 청와대도 바꾸고 청와대 권력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한번 국가를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뽑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그대로 한번 시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뭐 장기현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은 아닌 거예요. 현역 정치인 배제한다고 어제 당선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누가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저보다는 장성철 교수나 뭐 윤태곤 실장이 더 잘 알 것 같고 정통하니까. 근데 뭐 장성민 특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제 또 보도됐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당에서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좋은 선택일까? 이런 물음표는 좀. 아까 그렇게 해서 그 대화 관계를 맡기는 것들이 그렇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윤태곤 실장은 어떤 컨셉을 가져요? 일단 총리가 이제 70대 총리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은 조금 젊게 가겠죠. 아마 50대 뭐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참 정말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또 근데 이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옛날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뭐 정치 교과서 이렇게 불리는 미드인데 거기 이제 바틀렛 대통령이 매우 똑똑한 대통령인데 그 후임자로 될 사람한테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바틀렛이 하는 말이 당신 생각할 때 당신 주위에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한 명을 찾아야 된다. 그가 바로 비서실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이 사람이면은
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국무총리보다도 비서실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바트레 대통령 비서실장이 리오 맥겔이라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도 자리가 돼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자 처음에 총리 이낙연 비서실장 임종석이었잖아요. 약간 안정감. 비서실은 조금 역동성. 그 컨셉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자리에 한덕수 약간 그렇죠. 경륜 있고 안정감에 한덕수 전 총리 갔으니 젊고 역동적인 누가 있을까? 저는 비서실장의 덕목으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그 대통령에게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야가 좀 넓고 폭이 넓은 사람. 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을 가지면 매몰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몰아보면 알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선만 쳐다봐야 돼요.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도 나는 거거든요. 속도를 좀만 줄이면 왜 고속도로 들어가면 문구가 거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고 안 나요. 그래서 좀 약간 폭이 좀 넓고 시야가 넓은 사람 이런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기 내각 구성, 청와대 구성에 관한 우리 타짜의 조언들 요거 잘 제가 이제 딱 저 파일 만들어가지고 인수위로 보낼게요. 좀 들어보시고 잘 좀 하시라고. 특히 비서실장 할 때 약간 젊고 역동적이고 시야가 넓고 저 한덕수 총리가 경륜연호 갔으니까 역동적 누가 있지? 이준석 당대표?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일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민주당 지방선거 얘기하는데 민주당 쇄신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실 서울시장 이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 때문에 일단 언론 보도 기준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 김민석 의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전 의원이죠. 사퇴했으니까 그다음에 사퇴가 아니라 아직은 현역 가지고 계시죠 의원. 그렇죠. 김민석 의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이 세 사람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어제 이제 저희 저 정치쇼에 김종민 의원 출연하셨는데 김종민 의원도 반대 쪽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송영길인가에 대한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않냐? 딱 이거 하나예요. 근데 사람이 왜 없어요? 송영길 전 대표만한 사람은 많아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지 뭐 송영길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주변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기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거기를 딱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신인들이 들어오게 해서 뭐 이렇게 축제장처럼 경연처럼 이렇게 하면 반전도 생길 수 있고 반전이 생기면 승리의 그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반전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 인재들을 차기 어떤 선거에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제목으로 키워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꼭 지금의 눈앞에 승리만 생각하다 오히려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김상현 특보 말씀하신 대로 전 특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각에서 얘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전세균 전 총리 카드도 아니라는 거죠. 또 기득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는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좀 후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야가 확 트인다. 너무 큰 나무들이 국민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송영길이란 나무도 국민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고 새롭고 역동적 오늘 그거 많이 나오네요. 젊고 역동적인 거. 만약에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하면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들. 저는 이런 말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누가 있어 애들이 뭐 우리가 해줘야지라고 하죠. 나가면 다 생겨요. 생기지. 나가면 다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일 저지르면 지금 국민의힘이 한 2년 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힘 이제 여론조사하면 1등이 홍준표야 한 7%. 그 밑에 뭐 오세훈 1%, 2%, 안철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한 11% 이렇게 나오고 민주당은 뭐 완전 수두룩 빽빽했죠. 너무 많다 그랬는데 지금 뭐 완전 상황이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민주당도 김상현 특보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를 뽑으면은 큰 나무에 가려져 있던 작은 나무들이 그늘에서 쭉 올라올 거예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얼마간은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거 겪어야죠. 근데 김상현 특보도 또 물어봐야 된다.
그런 김상현 특보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전 특보 하셨던 얘기, 그 다음에 그 의원들이 반대했던 얘기, 송영길 대표도 다 알고 당 중진들 다 알고 박홍근 원내대표 다 알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차출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음모론이에요? 아까 뭐 방송하시면서 이재명 그림자 얘기를 하시던데 물어보려고 나 모르니까. 그림자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안 하실 것 같고요. 뭐 이재명의 유령 정도가 있나? 그림자는 아니고 유령이야. 저도 취재해 보니까 뭐 김상현 선배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약간 말들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게 명심이 좀 실려 있다. 그게 없으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하고 자가 발전이야라는 쪽하고.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뭐 또 선거 나오고 싶은데 명분 없으니까 명심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느낌은 그 중간에 어딘가 완전 자가 발전은 아니고 그래서 무긴 정도 명심이 이제 있긴 있는데 또 이재명 후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좋은 카드야 이건 아니고 이게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런 정도? 그래서 약간 고마움 정도, 그래서 묵인 정도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수진 의원 페북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뭐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대는 못 하겠고 그리고 묵인 정도는 해줘야 되겠고 그러나 내가 이거를 주장해서 그 후과 책임까지 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뭐 이 정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대선에 졌던 진 당은 당분간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5년 전에 고난의 행군의 면접 겪으셨던 이 국민의힘 출신으로서 지금 고난의 행군을 앞두고 있는 죄송합니다. 민주당에게 고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데에 더 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득권을 가진 당내 중진 의원들은 앞에 나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큰 나무가 있어야 강한 햇빛도 피하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지만 일단은 위에서 길을 터줘야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많이 있습니다. 뭐 총선도 있고 지방 뭐 다음번 대선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야지 이번 지방 선거만을 바라보고 공천을 하거나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공동 비대위원장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서울시장 내모려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파격이 필요하다는. 그런 파격이 아니라 파멸인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 우리 장성철 예를 교수 들면은 이제 장성철 교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큰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요.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너무 커져 버리면 그 자라나는 나무가 많아야 공기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정화 능력도 없는 거예요. 큰 나무는 너무 크게 자라면. 그리고 그늘을 위해서 좋은 공기를 포기할 거냐 이거예요. 네? 환경을 포기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정치에 좋은 환경. 큰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 좋은 환경 자체를 망친다.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양당이 뭐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일 크지만은 상황이 되게 다른 게 국민의힘 쪽을 보면은 권력이나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김태흠을 뭐 원내대표로 해야 되냐, 충남지사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또 인수위 대변 그 당선인 대변인 하던 사람도 경기지사로 후보로 와야 될 정도로 이게 자리가 작은데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힘과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이 뭐 서울시장 놓고 송영길, 이낙연, 정세균 이 좀 희한한 상황인 거잖아요. 다른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문제인데 제가 민주당으로서 내부에서 좀 토론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점을 국민의 관점으로 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설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 설정.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지금 물가가 뛰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우선순위가 맞을까요? 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후보 상임 고문에게 휘둘리면은
민주당은 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인다. 대장동이라 뭐 법인카드 뭐 이런.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이재명 고문이 전면에 나서고 또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리스크 자체가 민주당으로 오고 민주당이라는 진영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요 진영이 자칫 잘못하면 다 초토화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 검찰 수사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게 그냥 민주당 다 같이 침몰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고문이 무조건 거의 99% 이상 8월달 전당대회 나와서 당 대표를 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보호막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진통제. 좀 전에 장 교수가 사법 리스크 얘기했잖아요. 이 검찰과 경찰의 검 이거 잘 써야 돼요. 오늘 만평만 봐도 그렇잖아요. 김혜경 뭐 수사는 그 경찰견이 있는데 샅샅이 훑어 이거고 김건희는 가서 핥어 이거였거든요. 만평이 그런 거 있어요? 훑어와 핥어? 네. 경찰견이? 훑어와 핥어의 차이인데 심각하다. 이거 잘못하면은요 오히려 반감 국민들한테 엄청난 반감을 줄 수도 있어요. 아주 잘 세련되게 잘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도 초반에는 약간 아주 정치를 보면은 탄압이 나으냐 발목 잡기가 나으냐 약간 탄압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탄압이 나으냐 발목 잡기가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정교한 판단 이게 사실 한 끗 차이인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근데 전당대회 나올 수 있겠다 조금 빠르긴 하지만 싶은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그럼 지금 6월 지방선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계속 힘써가 잘 되면 좋죠. 근데 어차피 잘 안 되는데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의 손끝이 탔다. 그러면은 엄청난 백래시가 있을 겁니다. 당내에서부터. 사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팽팽했는데 아니 대선 지고 또 지방선거까지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라면은 8월달 못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럼 차라리 좀 6월은 조금 힘을 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다. 이재명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의도 타짜를 1년 하면서 이 타짜 얘기들 들으면 선거를 다 읽기가 잘 안 듣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면 큰 나무가 이게 여든 야든 자기가 스스로 뽑거나 누가 뽑아주는 건 없어. 막 태풍이 불어야 돼. 그렇죠. 태풍 부는데 안 뽑히려고 막 그러다가 그냥 맞아요. 태풍 한 3번 불면 억지로 뽑혀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그냥 권력 갖고 있을 때 정말 베풀면서 넉넉하게 정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아까 잠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경기지사 출마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요. 네. 나 진짜 궁금한 게 김은혜 대변인이 경기지사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 얘기 있는데 당선인 대변인 임명했어? 네. 그래서 내가 당선인이면 인수위 열심히 굴러가고 지금 대변인 한 군데 중간에 당선인님 저 선거 나갈래요? 하고 그만두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자발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네. 윤심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심이 용인으로 실린 거죠. 용인? 아까처럼 권유가 아니라 제가 사는 데가 용인인데. 아 그렇어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아유 저 김은혜 대변인 좀 나가 부추겼고요. 그것을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를 하니까 아이 그래요? 뭐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부추김과 용인 이 두 가지 다. 적극적으로 당신이 꼭 나가야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기류에서는 우리 장 교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김은혜 대변인이 적극적 선택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가서 보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 아닌 것 같고 주변의 압박이 너무 강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좀 장관직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그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일단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이제 내보낸 것도 있고 유승민 후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도 있고 다양한 포석.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승민 뭐 찍어내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유승민 그 이제 예비 후보죠. 등록했으니까 이분이 되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럼 이 당선인 쪽에서 우리는 별로 안 내켜요 이런 시그널이 있었으면은 했겠어요?
안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결심 하는 제가 좀 느낌인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 결심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인수위 대변인을 그만두고 바로 출마 선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지역구의 주요 인사들한테 이게 공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충분한 공유와 설득 내지는 이해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출마 선언을 못한 것이다. 흥미로운 게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 지역구가 성남 분당이잖아요. 되게 이제 경기도 플러스 성남에 대한 집중도 출렁거리면 되게 높아진다. 민주당 입장에서 성남 무조건 방어해야 돼가지고 김병욱 의원 차출설도 나오고 성남시장에? 성남시장에? 김병욱 의원 차출설? 오, 성남시장 또 공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지켜볼게요. 오늘 여덟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김상혜, 윤태권 세 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